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03명 발생하며 6,0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오늘로써 이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지 딱 2년째를 맞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5차 대유행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들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며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가 다르게 1,000명대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3,000명대였는데 지금 6,000명대입니다. 앞으로 이런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상황만 봐도 이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500명 정도에 오미크론이 한 26.7% 정도를 차지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이제 50% 이상 오미크론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또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확진자 수를 조금 나눠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3차 접종률이 높은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3,127명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도 한 3,250명 정도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아무래도 예방접종률이 낮은 10세 이하 소아청소년 또 10대 소아청소년의 증가율이 최근 일주일 동안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수 자체는 이제 이번 주도 증가하지만 앞으로가 더 다음 주에 얼만큼 더 증가할 것인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변수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환자의 입원율이라든지 또 중증화율 그리고 입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짧아져서 한 70% 정도 더 짧다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병상 확보한 것이 늘어나는 확진자 수 대비 또 입원 환자 수를 얼만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추가적인 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망 같은 경우에도 델타에 비해서 이제 10분의 1로 감소했지만 확진자가 10배 이상 증가하면 계속 일일 신규 사망하시는 분도 꽤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 3차 접종을 하신 경우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88%의 중증화나 이제 사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많이 하신 분의 어떤 효과 그리고 이제 팩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에도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구 치료제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일상 회복에 기대감이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오미크론이란 변수를 만나서 5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WHO의 권고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백신이 전 세계에 골고루 배급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백신 공급이 일부 선진국이나 돈이 있는 나라에서 주로 공급이 되고 저소득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백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변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해가면서 스스로 생존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걸 전 세계가 함께 방어하지 못하면 이걸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방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5차 대유행도 사실은 변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백신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동 전선을 펴고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WHO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함께 백신으로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백신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제약사들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일정 부분 돈을 투자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겠죠. 우선권을 줘야 되지만 이걸 카피약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좀 풀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부분은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이 좀 전 세계적으로 잘 퍼져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2년이 됐습니다. 세상이 아예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은 백신 거리두기 많은 부분에 동참을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많이 지쳐있는 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금방 없어질 거라는 생각과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피로감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풀었다가 다시 강조를 조이게 되니까 반발도 심해지고요. 예. 피로감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예전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일단은 조금 먼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제 개발, 지금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투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킨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산 백신도 이제 개발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조금씩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우리가 이걸 정복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정도 우리는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즉 기대는 있지만 그 기대가 너무 빠른 시간에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이 오미크론 변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중증화율이 좀 낮다고 하면 우리가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감기처럼 일단 좀 그 확산이 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감기 같은 바이러스처럼 이 코로나19도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방역 체계를 갖추고 또 우리가 의료 체계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 희망은 있지만 그 희망이 너무 빠른 시간에 올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을 잃지 말되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 삼은 기준이 7,000명대인데 내일쯤이면 7,000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요일별 신규 확진자 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 주 중에 신규 확진자 평균도 좀 증가할 것 같고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 이상이면 대응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7,000명에서 이제 앞으로 더 얼만큼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인지가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지금 추세대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두세 배씩 증가하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2배씩 하게 되면은 4주 뒤에는 16배, 3배씩 증가하게 되면 4주 후에는 80배 가까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8,000명에서 80명이면 40만 명이란 계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 확산 속도를 얼만큼 우리가 관리 가능할 정도로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큰 변수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폭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료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특히 이제 병원 입원이나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충분히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체 없이 입원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이번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확진자 7,000명대를 넘기면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집니까? 일단은 7,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오미크론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상태에 있는 분들, 특히 65세 이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PCR 검사를 바로 하지 않고요.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PCR 검사에 로드가 걸려요. 즉 정체가 심해지게 되고요. 빠른 검사가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확산세가 높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중증화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치료제를 빨리 투입하고 그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PCR 검사에 오게 되면 의료 인력으로 감당이 불가능하게 돼요.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일단 신속항원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네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고연령자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바로 PCR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신속항원 검사에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요. 네. 음성이 나오면 일단 이거는 이제 방역 패스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PCR 검사에 여러 가지 인력이 동원되는 부분들, 의료진들 이 부분들은 줄이고요. 그리고 동네 병원으로 일단 좀 의료 체계를 분산을 시켜서 의료 체계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체계로 가서 아마 이제 이런 체계인 것 같아요. 확산세를 이제 어떤 확진자 찾아내는 것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중증화율로 가거나 사망률을 줄이는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전략으로 전략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격리 기간도 지금 10일인데요. 이걸 7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변화들 중에서 신속 항원 검사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거 정확성에 문제 없는 겁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빨리 검사하고 PCR 검사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적절한 격리를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보다는 우리가 좀 보편성 빨리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확도 특히 이제 양성 예측도나 음성 예측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신속 항원 검사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어느 부위를 검사를 해야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을 것인가. 네. 또 이제 굳이 코 깊이 안 해도 정확도가 충분히 높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보급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검사에서 그 오미크론이 유행일 때 양성이 나오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음성인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일부 양성이 나오는 부정확성은 있지만 유행 시기에 또 증상이 있을 때 양성이 나오면 진짜 양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이제 우리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석하는 지침 이런 것도 계속 좀 보완하고 우리 그리고 또 이제 배포된 항원 검사의 정확도 같은 것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혹시 뭐 예. 불량품 같은 건 없는지 정확도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네 병원에서 이 신속 항원 검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경증 진료도 이 방역 체계가 전환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이 동네 의원들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네.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하고 지금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준비 기간이 좀 짧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7천 명이 넘어서는 게 제가 볼 때 내일 모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네. 제가 이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하도록 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병원들이 다 준비되느냐 하는 부분은 각각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원들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일반 외래진료로 오신 분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오신 분을 분리를 시켜야 하잖아요. 동선을.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 또 확산의 어떤 그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인력이 과연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빠른 시간을 7천 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런 지정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필요하면 너무 조그만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규모가 있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체계를 마련해 가면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그 오미크론 확진자들도 이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럼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들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면역이 약한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증이거나 무증상이거나 65세 이하에 있는 분들은 일단 재택치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증화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기 때문으로 분석이 돼요. 오미크론 예. 같은 경우에는 확산세는 높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은 다른 변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증이나 무증상이나 그러니까 나이가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나 아니면 면역이 약한 분들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는 숫자가 늘어나 보세요. 그러면 의료 체계가 감당이 불가능해져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거의 80%, 90%까지
병실이 꽉 차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 가능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부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낮은 분들은 재택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좀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바로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체계를 만드는. 그래서 아마 의료 체계가 장기전에 있어서 뭐 김경욱 교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숫자가 막 10,000명, 20,000명까지 늘어나면 65세 이상 중에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감당 가능한 의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유지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를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면 가정 내 전파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미 뭐 델타 변이 때 지난 위드 코로나 때 가족 간 감염이 굉장히 많이 재택 치료를 하면서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일부 지자체별로는 그 역격리, 그러니까 확진자는 집에 있고 나머지 음성인 가족분들은 따로 이렇게 숙소를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가지고 좀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때 당분간 좀 떨어져 계시도록 하는 지침들을 했는데 또 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좀 많은 지자체로 좀 확대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 분이 이제 확진되셨는데 가족 중에서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걸리지 않거나 가볍게 또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예방 접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분들도 다 같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PCR 검사를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은 가족 중에서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빠른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신속 항원 검사를 이용해서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접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속 항원 검사를 처음 했을 때 이제 음성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음성으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또 바이러스가 높아지게 되면은 또 양성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가지고 밀접촉조차는 2번 검사를 해서 음성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얼마든지 감염 전파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표준적인 감염 예방 전파 방식,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 장소를 불필요한 모임 같은 것을 좀 피하는 그런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집안에서도 동거인들은 KF94 마스크를 쓰라 이런 권고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로 집안에서 어느 정도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증상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확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오미크론도 그렇지만 증상 발생 하루 이틀 전에 이미 또 많은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내 감염을 예방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신 경우에 좀 가볍게 걸리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집안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있을 때에는 아직은 가족 내 전파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택 치료 지침처럼 화장실이라든지 거주 공간을 분리하시고 식사도 따로 하시고 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KF94가 보다 이제 공기를 통한 비말 전파를 줄이는 데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그 2주 정도가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도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화이자에서 이 오미크론 대응 효과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실 연구긴 한데요. 지금 팍스로비드의 효과인 바이러스의 단백분의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존 바이러스 또 베타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비 확인을 해봤더니 동등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에도 동등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역학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어떤 투약 경험을 봤을 때 한 92%는 사흘 이내로 증상이 호전됐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진짜 기존의 어떤 3상 임상 시험 대비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많은 역학 자료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3상 임상 시험 델타 유행 때는 팩스로비드 투여군이 이제 0.8%가 중증이나 입원이 필요했고 또 위약군은 이제 6.3%가
중증이나 입원이 필요한 그런 연구가 있는데 만약 오미크론 때는 이제 위약 투약군이 어느 정도 입원이나 중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88%에서 뭐 60%로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위험군들을 중점적으로 목표로 해가지고 약을 조기에 투약하게 되면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출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또는 이제 면역 저하자로 되어 있는데 고위험군을 조금 더 등급을 나눠서 75세 이상과 이제 면역 저하자는 최우선 고위험군으로 둬서 최우선적으로 투약한다든지 또 백신 접종을 안 하시고 이제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는 두 번째 순위로 해서 또 최우선적으로 투약한다든지 하는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팩스로비드를 이제 보다 제한된 용약을 가지고 보다 좀 최우선 투약 대상군을 정하는 그런 지침 개정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먹는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거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처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39명 처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2만 1,000명분이 들어와 있고 이 숫자로 보면 하루에 1,000명까지는 처방이 가능한데 근데 당초 전망 하루에 250명 처방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39명밖에 처방이 안 됐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처방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만 그래 처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약을 먹으면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한두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약과 이 팍스로비드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병기한 약의 종류가 2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또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5일 이내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이 되고 나서 5일 이내에 먹어야 되는데 접촉하고 확진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PCR 검사 받고 기다리는 시간. 이러다 보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과 방역 당국이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 또 병의원에서는 이게 처방을 하는데 의사분들이 어떤 고통을 또 얘기하시냐면 이 28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산화할 수 없을까 이건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을 처방받을 때 보통은 그 다 건강보험 쪽에 다 기록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분이 약을 투약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 이분이 드시고 계신 약의 종류와 이게 결합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서 빠른 시간에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체계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처방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처방 건수가 적다라는 말씀이신데 교수님께서도 이 처방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최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드시는 약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심평원에 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미리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처방전을 눌렀을 때 그때 이제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또 막상 처방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리고 본인이 좀 자기 자료를 질병이라든지 먹는 약을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좀 전산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전문 의약품만 아니라 이제 일반 의약품 중에도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일반 의약품은 또 병용 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 복용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 어떤 것인지 다 확인하는 작업도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병용 금기 약물 23개 이외에도 비슷한 약물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 경우에는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처방할 때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약을 투약하지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중증의 신장 질환, 콩팥이 나쁘다든지 간이 아주 나쁘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투약이 제한되어 있는데 물론 기존에 간이나 콩팥이 나빴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어느 정도 나쁜지 한번 더 검사를 해서 투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더라도
신중하게 투약했는지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증상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리 피 검사라든지 같은 것들을 해봐야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면 진료를 직접 해야지 또 처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뭐 재택 치료로 약을 처방해서 전달받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직접 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서 빨리 대면 진료를 해서 의사의 처방을 또 현장에서 처방을 받고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중간에 콩팥 기능이나 신장 간 기능 검사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약을 처방하는 방법들이 초반에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정부가요 백신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좀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뭐 가장 크게 바뀐 건 뭐냐면요. 이게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방역 당국이 또는 의사들이 검진을 해서 이게 정말 이게 인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고 나서 예외를 했었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즉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백신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백신 패스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대 결정을 하니까 17,000명 정도가 백신 패스 예방이 될 것 같고요. 예방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기한이 없이 유효기간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거 들고 가시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